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마 제가 왜 영광이라고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협회장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제 다른 어떤 강의들을 하다가 이 행복이라는 코드를 가졌을 때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리 협회장님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교재 있지요? 이 교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앞에 사인 받고 싶으시면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인 받고 싶으시면 사인 받으시면 되고요. 그 맨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뒷장에 보면, 예, 맨 뒷장에 보면 여기 책 표지 뒷장.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여기서 한 분 딱 계시지요? 얼굴 어디 계시죠? 네, 계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 것 같으세요? 사모님. 네, 다행히 사모님이십니다. 다행히. 네, 다른 분이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다행이라고 했을 때 웃으란 뜻이에요. 이렇게 있죠. 죄송하지만 IQ가 낮은 사람이 유머를 이해 못해요. IQ 높은 사람이 유머를 이해하는 거야. 자, 그거 다시 들어갑니다. 리와인드 들어갑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다행히 사모님이세요. 아이고 새끼라. 사모님 아니면 힘나시잖아. 그래 거기 적혀 있으신 대로요. 지금 국제요리 전문가협회 협회장님이시고요. 이 행복 지도사 과정뿐만 아니고 다양한 행복 코디네이터, 행복 나눔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한국에서 장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 다른 학문과 다르게 철학이라든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라든지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그 강의나 교육들을 통해서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자. 그것을 모토로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멋진 강의를 위해서 서울에서 마다않고 달려오신 우리 김용진 교수님을 진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없으세요? 이게 없어요. 있는데? 그러면 예, 그럼요. 네, 카메라 가방 속에. 예, 제가 지금 카메라 가방 속에 많은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50대 되신 그 남자분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예전에 영어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동생에게 인사합니다. 야, 나 요즘 영어 배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형님이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저녁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큰아빠가 연세가 50이 넘었지만 이제 영어 사전 들고 영어를 배우신단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던 조카 녀석이 우리 큰아빠 대단하다. 나도 영어 배우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요. 큰아빠 안녕하세요. 영어 배우신다면서요? 그래 나 영어 배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이야기합니다. I'm sorry. I'm sorry. 그러니까 큰아빠가 그래요. 그거 나 알아. 나는 쏘리다. 그러니까 조카 녀석이 가만히 들으니까 다르잖아요. 자기가 알던 영어하고 달라 해석이. 조금 다른 거 해볼까요? 그러면 큰아빠 제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How do you do? How do you do?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번역대로 하면 될 것 같아. How?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do? 그러니까 이 조카 녀석이 이거 완전 엉망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물어요. May I help you? 그러니까 큰아빠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May가 몇 월이에요? 5월이잖아요. 5월달에 내가 도와줄까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빠가 영어를 알긴 아는데 뭔가 잘 모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합니다. 큰아빠 이거 답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es, I can. 나는 깡통이다. 그랬다 이야기예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신 그 큰아빠는 훌륭하셔요. 훌륭한데 잘 못 배웠다는 거, 정확하게 안 배웠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김종원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 뵙게 된 거 정말 기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소개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행복하네요. 이왕이면 아까 그 질문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야기가 행복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 안 되시면 제가 주세요. 예. 아, 같이 그겁니다. 이걸 예. 이해했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하. 나이 차이 어제 제가 강의를 어디서 했죠? 사상. 사상 거기 놔뒀구나. 예. 여기서 제가 돌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좀 바뀌고 있네요. 지금 저도 치매기가 하는 거 봐요. 행복지도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등록하고 정당한 자격증으로서 인간 자격이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자격증 갖고 하는 것이 제 주된 목표는 아닙니다. 제 주된 목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같이 확인하게 되실 텐데 그 시한폭탄을 어떻게 하면 꺼뜨릴 거냐, 폭발시키지 않고 이걸 꺼뜨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된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로망스죠. 그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사 가운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만이 행복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용진 교수만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쳐 왔고 제 전공은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철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것만 아니고 이 시대에 성직자, 교육자, 그렇죠? 교육자, 그리고 상담사, 그리고 법조인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도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 가치되는 최고의 가치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 13일 과정을 통해서 36시간 뭐 그렇습니까? 12주. 예, 36시간 과정을 가지고 행복 지도사로서 하나의 폼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부 되는 결론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답을 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12주 동안 고민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이제 저러한 프로젝트가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이런 것으로 되겠지만 교육 쪽이나 정치 쪽이나 사회 문화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의 수장인 박 대통령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교육학으로 교수로 계시던 문영인 박사님. 문 박사님은 교과부 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계의 수장이세요. 저분이 서울대학교의 교수들과 함께 연구소를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 우리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해양대학교라고 하는 이 특성화 대학이 특별히 이제 그 기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그 가운데 꼭 인문학이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해양대학교는 좀 약하지 않겠나.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그럴수록 가장 인간이 최고로 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또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학부 과정에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어야 정확한 대학 큰 대자네요. 대호답자. 그러니까 소학이 아니고 대학으로서요. 큰 것을 배우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행복지도사 같은 과정은 대학교 같은 데는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뭐 100%가 아니고 1590% 이상 저는 동감을 하는 사람인데요. 문영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교육 전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고 윤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위 10몇 년이니까 12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또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좌절감이나 우울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커져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아빠와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 슈퍼마켓 가서 뭘 사먹으러 갔는데 청소년들, 중학생들 그 몇 명이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훈계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아이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되겠나? 훈계하다가 어떻게 됐죠?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담교사를 하시다 보면 청소년들이 생각이 어른이잖아요. 몸도 어른이에요. 나이만 어리다 뿐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청소년이 어른은 아니죠. 그게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에요. 남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순간 수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세포가 몇 개예요? 하나죠. 이 세포가 그때부터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분열이 됩니까? 세포가 일단 10달 동안 분열이 되죠. 되면서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10달 뒤에. 그때 인간의 세포수는 40조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40조 개.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그렇답니다. 40조 개 정도 세포. 그 세포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20년 정도를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해요. 이를 성자 사람이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이 언제까지냐? 20세 되기 전까지. 왜 그러냐? 세포가 보통 60조 개가 돼야 어른인데 60조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성자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인 또는 미성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포수가 적다 보니까 세포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 뇌세포도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고가 적으니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몸은 크지만 그 속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으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짧아. 길게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 자체가 그래요. 어린이들 자체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는 몸집으로 봐서 아빠나 어른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 이거예요. 나도 몸무게 60kg, 70kg 나가고 키도 나도 170 나가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자기의 몸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포수가 모자라므로 어른들보다는 경험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도 적고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힘대로 그냥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빠가 자기 아들과 함께 슈퍼에 가서 그 아이들, 탈선한 아이들을 그냥 놓고 갔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충고를 하고 도움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는 맞아 죽고 자기 아들은 그 어린아이 눈에서 자기 아버지가 형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그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설프게 이 문제를 건드리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형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내 앞에서 맞아 죽었다는 그 정신적인 충격, 그 충격을 안고 평생 살게 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홀로 사는 여인이 되는 이런 비참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지도사 중고교육 과정에 오신 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12주 과정을 정말 착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이 과정 제가 끝까지 못 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김정은 교수님 통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받으셔서 잘 좀 준비된 행복조사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시죠. 이미 이 행복교과서는 9가지 테마로 우리 행복교육사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김정은 교수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다시 추가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 행복교육사 과정에서 다룹니다만 행복교과서는 이미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2011년도 2학기부터 15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그 학교에서 도덕 대신, 윤리 과목 대신 행복 과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교과목을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대학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대학의 커리큘럼을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연습해 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또는 불필요한 것, 문제점 그리고 좋은 점 이런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은. 그런데 이 서울대학에서 만들어진 행복교과서, 저것이 이미 서울시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도덕교과서 대신에 행복교과서로 채택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복교과 과목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도 행복을 이야기하시고 저것을 주동하신 문용인 박사님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올해 금년에. 그래서 한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행복을 직접 학교에서 교육 과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이것을 교육해서 됐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큰 이유는 도덕교육과 윤리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기본적으로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을 건드려야 된다. 그 중요한 something, 그게 뭐냐?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용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용인 박사님의 생각이 저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행복이냐입니다. 왜 행복이냐? 오늘 퇴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밥이 아니고 저녁이 아니고 왜 이 시간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좀 생각하기 좀 아분할 수도 있는 철학적인 그런 화두, 행복을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시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시다. 20세기를 돌이켜봅시다. 여기 전부 20세기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이미 살아왔습니다. 20세기 끝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저처럼 20세기 중반 조금 지나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완전 20세기 한 토막 가운데 6.25 동란 겹쳐가지고 그 전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포탄 떨어지는 그 장면을 꿈에서라도 꾸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가 어떠했던가 이겁니다.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세기는 어땠냐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년인가요? 1901년인가? 그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아니죠. 집신 신고, 그죠? 머리 상투 털고 가쓰고 에헴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1910년 일본이 들어와서 한일 합병시키면서 머리 막 잘라버리고 단발령 나오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지저분한 환경도 하고 도로도 좀 반듯반듯하게 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되면서 우리 한국이 조금 이제 문명화 되어 갔는데, 그러면서 한국이란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의 침투 루트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라든지 저쪽 이 태평양에서 중국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을 통해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에서 저쪽 남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을 거쳐서 나가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 자체가 힘 있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중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밟고 내려와서 일본 쪽이나 저쪽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든지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900 몇십 차례가 되는 엄청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1905년부터 일도 기록인가 들어옵니다. 조선에. 그리고 1910년에 완전히 일본의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3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만의 조선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 있는 자가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시마코스.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플라톤의 책 가운데 보면은 레스퍼블리카, 영어로는 리퍼블릭이고 한글로 번역된 것은 국가. 연대 조현 교수는 국가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송시대 조요한 총장님은 정체라고 번역한 책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있어요. 정의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의란 무엇이냐 했을 때 트라시마코스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Power is justice. 힘이 정의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플라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힘이 정의라면 강도가 힘이 있으니까 칼 들고 가서 돈 내라! 그러면 돈을 뺏으면 그게 정의로운 거냐? 하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뭐냐 하는 문제를 계속 반어법적으로 소크라테스 3파수를 이용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게 되는데요. 힘이 있는 민족, 힘이 있는 나라들이 정의로운 또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정당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언제냐? 20세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 죽고 중국으로 잡혀가고 막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까? 만주로 가버리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600만 명 이상, 러시아인들도 400만 명 이상 그냥 싸그리 그냥 죽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건 없애버려야 된다.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순수한 아리안족들의, 그래서 게르만 중국 독일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세계 국가로 만들어 나가려면 저 유대인 같은 거 잡종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잡종이 아니거든요. 순수 혈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민족인데 그 히틀러의 생각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살인과 비극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히틀러만의 생각이 아니고 천황도 그랬고 이게 뭐 그 무솔리니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스탈린도 그런 사람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20세기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온통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세상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고 하지만 하늘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땅바닥에 실추되고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단순히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상황. 그게 20세기였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한국도 저는 뭐 한국 전쟁을
뭐 세계 전쟁을 안 합니다만 저는 세계 전쟁으로 봅니다. 왜? 한국에 몇 개 나라가 옵니까? 유엔군 16개 나라가 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개 나라가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수가. 근데 16개 나라가 한국에 와서 도와주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말이죠.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렇죠? 북한 쪽에도 소련과 중국 붙어가지고 해주잖아요. 베트남, 베토콩에서도 월맹 그것도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 쪽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20개 나라가 와서 싸웠으니까 그것도 세계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흩어진 전쟁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 속에서 세계 여러 군대가 와서 같이 싸웠으니까 장소가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전쟁이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중동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10억 간의 전쟁. 그것도 끝나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라크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계속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0세기입니다. 자, 20세기는 전쟁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전쟁 났는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남자는 근로대로 그러니까 징용을 당하든지 징병을 당하든지 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이제 지금 저쯤 되면은 지게 지고 포탄 나는 징병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은 붙잡혀 가가지고 징병이 돼가지고 군복 입고 그 일본 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대에 뭡니까 그죠? 위안부로 그죠? 위안부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노리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세기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 그들이 갖고 있던 정서적인 문제는 뭐예요? 저겁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를 한마디로 시대를 정리한다면 불안의 시대였다. 한번 해볼까요? 불안의 시대. 불안의 시대. 자, 그러면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동의하신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20세기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20세기라고 하는 그 불안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바이벌 게임 속에서 어떠한 대답을 요구했을까요? 20세기 가운데 있어.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최고의 이슈가 됐을까요? 성공입니다. 성공. 왜요? 성공하면 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공하라 이거예요. 백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권력을 갖든지 성공하라 이거예요. 성공하면 저는 불안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뻥커 짓고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으면 잡혀가면 돈 주고 뇌물 주고 빠져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백이 있으면 그렇죠? 자기 집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군인들 풀어가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는 화두가 뭐였어요? 석세스였어요. 성공이었어요. 20세기는 그 성공 신화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죠. 아마 우리 기억날 겁니다. 공부할 때 세습대에 발당분 그거 말이죠. 머리에 딱 하고 저기 핀터지에다가 성공 써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공부했던 적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억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그런 경험 추억 속에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한 그거예요. 너 이놈아! 공부 그렇게 해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성공해야 살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어른들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 만나도 그렇고 공부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20세기 그렇게 살았어요. 성공이라는 말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건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공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성공했습니다. 20세기는 그 시대, 이 불안의 시대 속에는 success, 성공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붙어요. 안심. 그래서 현대그룹도 성공신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봐 성공할 수 있어. 해봐! 해보라니까 임자 해봤어? 그만해? 하니까 되니까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에너지가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되십니까? 네. 예. 20세기는 그랬던 거예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가장 그 유명한 큰 교회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수정교회. 거기도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면 Yes, I can, we believe, I can, we 이런 그런 거예요. 숏 센텐스를 씁니다. 짧은 문장을 쓰지만 그 속에서 석세스란 말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에도 대형 교회로 성공하신 목사님 계시죠? 저 여의도에 있는 조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용기 있게 살아라 그러죠? 조용기 목사님. 근데 그분도 늘 잘 된다, 된다,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 메시지 쪽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성공한다는 거에 기업은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을 이야기하면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학교도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쪽 과에 많이 모였어요. 이 과가 나오면 이 학과를 전공하면 성공한다. 저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그 당시만 영문학과 가야 되지 뭐 중국어학과나 이력과가 안 된다 그랬던 시대입니다. 제가 8학번인데 그럴 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영문과 가야 된다 이런 뜻들이 있었어요. 그럼 영문과 왜 가야 되냐 물으면 성공하려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지금은 21세기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부 성공에 미쳐버렸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잡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지금까지 모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파트 50평입니다. 아파트 50평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25살에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골세, 월세 3만 원짜리 방을 얻어가지고 신혼살림 내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목표는 뭐예요? 야! 언제 우리가 3만 원짜리 사골세 방을 면하냐? 언제 연탄 가는 이런 방을 면할까? 우리가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가는 거다. 그래서 난방이 되고 말이죠. 그냥 뜨거운 물이 불불 나오는 그런 집에 좀 살고 싶어. 그래서 10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요. 자네들 그냥 막 대충 보내놓고 어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크고 어른들은 돈 번다고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25평 사잖아요. 그 사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친구 부르고 직장인들 부르고 다 불러다 놓고는 막 집들이 했잖아. 집들이 했는데 집들이 온 친구가 방이 좀 좁다. 아이고 화장실도 좁아서 어떻게 샤워하나. 거실도 좁고 애들 어떻게 뛰어놀라고. 우리는 45평인데 50평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또 다시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놀러 다니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50평짜리를 다 사고 빚을 한 5천만 원 아파트 사느라고 은행에 딱 이렇게 묶여놓고 그러고 났는데 퇴직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결혼할 때가 됐고 직장에서는 이제 아웃돼버렸고 이 주택 부채 이게 지금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 대부분의.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하니 살 사람이 없고 판다고 한들 뭐 빚도 못 갚겠고 또 팔면 내가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소득은 없고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성공신화에 떠밀려 갔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